자, 페이지 138페이지. 변동대 판 구조로. 지난 시간에 화산대, 지진대까지는 설명을 드렸었나요? 간단하게? 네. 판 구조론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럴 거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도 분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거를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겠지? 판이란 뭔데 얘가 이동하는 걸 설명하느냐 이런 거잖아. 판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잖아. 일단 판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를 판이라고 얘기를 해? 약 100km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100km 두께.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구의 내부 구조를 봤을 때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을 때 지각의 두께가 두꺼운 곳이 한 40km 정도뿐이 안 되거든? 100km라는 거는 이제 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각을 포함하면서 더 깊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은 100km 두께다라는 얘기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일부 멘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암석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암석권이라고도 또 한다. 판 암석권이라고도 하고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판은 지각에다가 플러스 멘틀의 일부 이를 판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알겠죠? 그리고 판에 이 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판을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 지각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지금 바다를 그렸고 얘는 육지를 그렸어요. 그리고 점선으로 이 경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점선이 지각을 표현한 겁니다. 요게 무슨 지각? 대륙 지각. 바다 밑에 여기를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점선 지각의 경계를 그렸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밑에부터는 뭐라 그래? 멘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위치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의 이름은 모호면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알아두세요. 모호면이란 지각과 멘틀을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그리고 판은 그러면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깊이 요 정도까지 했을 때 이만큼을 판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만큼을 판.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판은 판 중에서 무슨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라는 뜻이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쪽 판은 무슨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판 밑에 부분은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판 바로 밑에 부분, 암석권 바로 밑에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멘틀 전체를 연약권이라고 한 건 아니고 판 바로 밑에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약권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라고요? 고체. 하지만 일부 마그마도 있을 테니까 일부 녹아있는 상태도 있다. 용융되어 있는 상태다. 그 일부 녹아있다는 얘기지 전체가 녹아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권은 고체 상태며 일부 용융 상태도 존재한다. 일부 용융 상태 녹아있음을 용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융 상태 있음. 자, 그래서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파 구조론이라고 했는데 이 위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뭉쳐지고 합쳐지고 막 이동을 해. 그러면 판 이동을 원동력은 뭐냐?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멘틀의 대륙.
판 이동의 원동력은요. 멘틀 대류예요. 멘틀의 대류. 그러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암석권? 그러니까 판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연약권이에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멘틀에 대류한다. 뜨거운 멘틀은 올라와서 차가워진 멘틀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멘틀도 밀도가 큰 멘틀이 있고 밀도가 작은 멘틀이 있겠지. 밀도가 작은 멘틀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밀도가 큰 멘틀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멘틀의 대류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에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멘틀의 연약권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찢어져서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모아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지구의 표면은 오늘 배울 게 약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이 한 덩어리가 아니란 얘기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이 10여 개의 판을 우리가 크게 대륙판과 무슨 판으로? 해양판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대륙판, 해양판.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 구분을 할 때 간단하게 두께, 그냥 두꺼운 정도. 대륙판의 두께가 두꺼워, 해양판의 두께가 두꺼워.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어디가 두꺼워요? 대륙판이 두꺼워요. 얘가 두껍고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얇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때요? 대륙판의 밀도가 커, 해양판의 밀도가 커. 해양판의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얇긴 하지만 밀도가 커요. 그래서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대륙판의 밀도가 작다. 구성 암질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륙판은 어떤 구성되어 있는 돌멩이의 주 돌멩이의 이름이 뭐예요? 대륙판을 구성하고 있는 돌멩이의 주 이름이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양판은 밀도가 큰 무슨 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이 좀 화강암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은 이렇게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만났을 때 또는 찢어졌을 때 아니면 엇갈릴 때 특히 판과 판이 만났을 때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판과 판이 만나면 얘네들이 서로 밀다가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고 아니면 판과 판이 만났는데 이렇게 한 놈은 가라앉고 한 놈은 그 위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때 누가 가라앉겠니?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은 밀도로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가라앉는 놈이 밀도가 뭐한 놈이야? 큰 놈이겠지.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약에 두 판이 대륙판 해양판이 딱 만났어. 충돌을 했어. 아니면 수렴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였어. 그러면 누가 가라앉게 된다? 해양판 밀도가 큰 놈. 가라앉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다. 해양판이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륙판의 여러 가지 이름들 암기 다 암기해야지. 최소한 암기하는 게 편해. 알겠어요? 대륙판에 여러 가지 이름들 뭐 있어요? 우리가 대륙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5대양이 뭐야? 5대양이 5개의 큰 바다 5대양 6대주 6개의 대륙 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표현되는 6개의 6대륙에 대부분 뒤에 판 이름 붙이면 다 대륙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륙판의 이름들 뭐가 있다고? 일단 유럽과 아시아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 그래서 유라시아판. 유라시아. 또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묶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교재에서는 인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따로따로 보기도 하지만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냥 묶어버릴게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또 북아메리카판. 또
북아메리카판 나왔으면 당연히 남아메리카 나와야 되겠지.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대륙 있죠? 아프리카판. 또 대륙판 대충 한 6개 정도는 암기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네.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으로 그냥 묶어버려. 아라비아나 아프리카를 같이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니까. 취급 안 하는 대륙이 있네. 남극이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 남극판. 그래서 한 대충 6가지. 얘가 대륙판의 6개의 판들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양판의 이름들 한 4가지, 그러면 6가지 플러스 4가지 대충 10가지는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해양판에 4가지 누가 있어? 일단 대표적인 큰 해양판 태평양판. 또 필리핀판. 또 나스카판. 또 코커스판. 요 4가지 정도는 알아두자. 대륙판, 유라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판. 해양판에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 코커스판. 알겠죠? 얘네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예전에 우리 나갈 때, 한 번에 방학동안에 나갈 때 다 그려봤었잖아. 그지? 세계 지도에서 대충 어디 있는지 알지? 세계 지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에 아프리카들이 있고 여기 여기 뭐야? 아라비아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요. 여기 뭐 이쯤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자. 중국이 있고. 여기 치자. 간단하게. 알겠지? 일단은 경계가 이렇게 대충 이렇습니다. 얘 무슨 판이겠니? 유라시아 판이겠지. 유럽, 아시아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판이겠니? 얘가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판이에요. 물론 얘 떼가지고 아라비아 판으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무슨 판이겠니? 얘가 인도 대륙이가 얘가 오스트레일리아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를 했으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 다음에 얘는 북아메리카판, 얘는 남아메리카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남극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고 해양판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림상으로 좀 작게 그려졌는데 되게 큰 판이 있어요. 얘가 무슨 판이야? 얘가 태평양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뭐 여기 남중국해, 여기 요건 무슨 판이야? 얘가 필리핀 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판? 얘가 나스카 판. 얘가 코커스 판. 대충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죠? 판의 위치를 아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암기. 무슨 알겠지? 자, 그런데 저런 판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판의 경계들이 있고요. 아주 친절하게, 봐봐봐. 친절하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친절하게 표시해줘요. 화살표로. 이게 뭔 뜻이야?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는 이 판은 이쪽으로 가고
이 판은 이쪽으로 오고 서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만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여기 경계로 이 판과 이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특히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경계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니? 서로 판이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저렇게 화살표로 친절하게 표시해주면 이 판의 경계는 무슨 형 경계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화살표로 표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암기인 거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얘가 유라시아판, 대륙판이죠. 얘가 태평양판, 해양판이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있을 때는 대부분 무슨 형 경계가 돼?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본격적으로 판의 경계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판의 경계는 일단은 판의 경계는 어떻게 경계를 잡니? 이 판과 이 판이 다른 판이다 라고 일단은 판가름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다른 판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경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판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 지어요? 판의 밀도,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속도 등의 차이가 나는 두 판을 판의 경계로 잡는다. 아시겠죠? 판의 경계는 판의 밀도라든가 또는 이동 방향 또는 판의 이동 속도 등으로 나누는 게 판의 경계예요.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는 구분이 크게 무슨 경계 세 가지 구분이 있지. 판의 경계는 먼 경계, 먼 경계, 먼 경계가 있어. 수렴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고, 보존형 경계로 나누게 됩니다. 경계는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단어에서 수렴이란 뜻은 뭐예요? 수렴형 경계란 두 판이 모인다,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렴이란 뜻은 발산형, 뭔 뜻이에요? 두 판이 멀어진다 또는 찢어진다, 갈라진다. 이게 발산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형은 뭐예요? 두 판이 만나지도 찢어지지도 않지만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엇갈리고 있다. 두 판이 판과 판이 엇갈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됐죠? 근데 수렴형 경계는 학교에서도 이걸 더 세분화 시켰나요? 수렴형 경계를 다시 두 판이 모이는 경계를 다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먼형 수렴형. 먼형 수렴형으로 나누냐? 섭입 수렴형, 충돌 수렴형. 섭입과 충돌로 나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 알겠지? 섭입은 두 판이 만났는데 수렴형 경계인데 어떤 경우에 섭입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가 가라앉는 거. 섭입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파고들면서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야. 섭입.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섭입형 경계는 두 판 중에서 가라앉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섭입형 경계. 파고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충돌형 경계는 두 판이 만났어. 수렴이 됐어. 만났는데 가라앉는 게 없다는 뜻이지. 충돌을 해서 계속 서로 가라앉는 거 없고 찌그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충돌형 경계야. 그러니까 의미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는 어떤 판들이 만났을 때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만들어지느냐? 섭입형 경계는 두 판이 밀도가 뭐한 판이 만났을 때야. 밀도의 차가 상대적으로 큰 두 판이 만났을 때 섭입형 경계가 된다는 뜻이야. 일단 만나는 건 기본 전제가 깔려야지. 수렴형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밀도차가 큰 두 판이 만났다. 대표적으로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만났을 때야?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대표적인 예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라앉게 된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가라앉는다. 만약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삽입형 경계 가능합니다. 밀도 차가 좀 크면 어쨌든 밀도 큰 놈이 가라앉게 되면 그걸 삽입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는 어떤 놈들이 만나는 게 충돌형 경계가 돼?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만났을 때. 그러면 가라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충돌형 경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뭐야? 딱 찍어서 나오잖아. 충돌형 경계에 해당돼서 딱 찍어서 나오는 거. 여기에요, 여기. 알겠어요? 여기가 판의 이동이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인도판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두 판이 만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수렴형 경계예요, 일단. 그런데 유라시아판, 대륙판이죠. 인도 호주판, 대륙판이에요. 밀도가 서로 뭐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돌을 해가지고 두 판이 가라앉는 놈이 없이 계속 찌그러져서 올라오고 있겠지. 속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가 무슨 산맥이야?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하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두 판이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만난 대표적인 예가 뭐다? 얘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히말라야 산맥. 얘네들이다. 알겠지? 이해되셨나요? 다 암기가 됐겠지? 민채야? 암기가 됐으니까 막 졸고 있는 거겠지? 저물 한번 마시면 돼요. 물 마시보세요. 헷갈렸니? 여성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두 판이 벌어진다, 찢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발산형 경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냐? 발산형 경계 그러면 어느 경계가 머릿속에 탁 튀어나오나요? 자, 어디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발산형 경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어디야? 대서양 중앙해령. 어디예요? 현재 그림상에서 여기야. 표시한 여기. 여기가 발산형 경계라고. 알겠니? 현민아 알겠어요? 이 바다가 대서양이란 말이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중앙해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발산형 경계야? 여기. 여기가 찢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발산형 경계다. 또 어디? 여기. 태평양판, 나스카판, 태평양판, 포커스판. 여기가 발산형 경계야. 알겠어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로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게 누구라고? 일단은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중앙 해령. 많이 언급되는 단어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발산형 경계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여기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전형 경계는 두 판이 엇갈리는 곳을 보전형 경계라고 하는데 어디냐? 여기에요. 엇갈리는 부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여기에 실제 이름이 뭐예요? 보전형 경계로 이 부분이 보전형 경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누구다?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지. 여기가 보전형 경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다. 됐어요? 자, 잠깐 지우고 우리가 지금 판 구조론을 배우는 최종적인 궁극 목표가 뭐 때문에 배우니? 판 구조론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판의 경계에서 뭐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렇지, 판의 경계는 대부분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진대.
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거의 뭐하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럴 수뿐이 없잖아. 판과 판의 경계라는 얘기는 얘가 찢어지든 뭉치든 아니면은 엇갈리든 간에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곳이 판의 경계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계를 따라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의 경계를 배우는 거고요. 판의 경계에 따라서 지진이 활발한지 화산이 활발한지 이거는 다 암기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칭들이 생소한 명칭들이 많이 나오잖아. 생소한 명칭들 다 암기해야 돼. 매칭해서. 암기하라 그러니까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암기해라 뭐 어쩔 수 없어. 이름들은 암기해야지. 그지? 네. 봐. 얘 지울게요. 정리했죠? 네. 지우고 큰 틀에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는 맨 틀의 대류 운동 중에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맨틀 대류 운동 중에서 수렴형 경계는 맨틀 대류의 상승되는 곳이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져 하강되는 곳에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져. 맨틀 대류의 하강이야. 맨틀 대류의 하강부. 그러니까 맨틀 대류가 연약권에서 맨틀이 하강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판들은 같이 모여야 되겠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그 밑에 연약권에서는 맨틀 대류에 무슨 부가 형성돼 있어요? 상승부가 형성돼 있다. 보존형 경계는 맨틀 대류의 상승 하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맨틀 대류하고 상관없다. 무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이 결과적으로 판의 전체 면적이 총 면적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렴을 하게 되면 두 판이 만날 거 아니야. 만나서 가라앉든가 섭입이 되든가 찌그러지든가 하겠지. 그러면 판의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들어 아니면 넓어져. 줄어들겠지. 그걸 우리는 판의 소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의 면적 변화를 봤을 때 얘는 소멸된다. 판의 소멸. 발산형 경계는 밑에서 물질이 올라서 찢어져가지고 점점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판의 넓이가 점점 어떻게 돼? 넓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발산형 경계다. 그래서 얘는 판의 새로운 생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의 소멸,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을 의미해요. 알겠죠? 보존형 경계는 얘는 엇갈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판의 면적을 봤을 때 전체적인 면적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다. 판의 면적에 무관, 변화 없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됐니? 자, 그리고 이 판의 경계에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지? 지진 때 또는 화산 때가 거의 일치한다 그랬지? 그거 정리. 지진 중에 무슨 지진이 있어? 천발 지진이 있고 신발 지진이 있어요. 자, 판의 운동에 따라서 지진 중에서 앞에 바로 쓰자. 지진 중에 지진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따질 거예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신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이 세 가지가 각 판의 경계에서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 그냥 이거 그냥 단순히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판의 경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경계가 뭐야? 경계 중에서 이게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면 위험할 거 아니야. 가장 위험한 경계가 어디야? 어? 가장 위험한 경계야. 어딘지 모르세요? 수렴형 경계, 섭입형 경계야. 거기가 가장 위험해. 그럼 뭔 말이냐? 얘가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가장 위험해 일단은. 근데 수렴형 중에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위험해? 섭입형이 더 위험해요. 알겠죠? 그래서 섭입형에는 화산 활동, 지진,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다 일어나.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 수렴형 경계는.
중에서 삽입형 경계는. 알겠니? 네. 근데 충돌형 경계는 수렴형 중에서 충돌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은 거의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나. 충돌형 경계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대표적인 충돌형 경계라고 그랬잖아. 히말라야 산맥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진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 알겠죠? 발산형 경계는 천발 지진 잘 일어납니다. 신발 지진 거의 안 일어나요.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발산형 경계도 위험하긴 하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 잘 일어나, 신발 지진 안 일어나, 화산 활동 안 일어나. 알겠죠? 이해되니? 네. 천발 지진이 뭔데? 지진 중에서 천발 지진은 진원지의 깊이가 100km 이내에 있을 때 100km 어디서 들어봤던 숫자잖아. 어디서 들어봤던 숫자? 우리 좀 전에 정리 맨 처음 들어갈 때 판의 평균 두께가 100km까지를 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천발 지진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판의 내부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걸 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서는 천발, 중발, 신발 좀 세분화 시켜요. 근데 천발, 신발로만 구분을 할게요. 신발 지진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지진이란 뜻이야? 진원의 깊이가 진원이 뭔 뜻인지는 알지? 지진이 발생된 그 지점, 원래 지점을 진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원이 100km 이상 더 깊은 곳. 발생한 걸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는 무조건 다 천발 지진이 일어나. 봐봐봐. 천발 지진은 삽입형 경계든 충돌형 경계든 발산형 경계든 보존형 경계든 다 천발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 그러니까 판의 경계는 일단은 지진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지진은 일단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거 포함하겠지.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뜻은 깊은 곳도 발생하지만 얕은 곳에서도 발생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천발 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다 활발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신발 지진은 깊은 곳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깊은 곳까지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판의 경계 자체가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는 게 당연히 삽입형 경계죠. 충돌형 경계도 좀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발산형 경계나 보존형 경계는 판의 경계가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요. 얘들아, 화산활동은 뭐가 있어야지만 화산활동이 일어나니? 당연히 마그마가 있어야지만 화산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마그마가 분출되는 게 화산활동이야. 그러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계가 특정되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마그마는 판의 경계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그마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삽입형 경계하고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삽입형 경계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발산형 경계에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현민아, 너무 졸리지? 그지? 대충 뭘 그림 그리고 있는지는 보이시나요? 얘 무슨 판 그렸겠니? 내가 대륙판이에요. 네. 얘가 바다예요. 바다 파란색으로 좀 칠해줘. 바다. 그러면 바다 밑에 얘가 무슨 판? 얘가 해양판이겠죠. 보시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여기를 뭐라 그래?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약권이죠. 여기 판이니까 판 밑에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권에서 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판 이동의 원동력 뭐가 발생을 하고 있어? 멘틀의 대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하강을 하고 있고요. 얘도 여기서 하강을 하고 있어요. 얘가 멘틀 대류예요. 그림상.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 상승. 여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부위는 멘틀 대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알겠죠? 그러면 여기 경계는 무슨 경계겠죠? 하강부니까. 그리고 그림 보게 되면 대륙판, 해양판 서로 만나고 있잖아. 수대면 경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무슨 경계가 되는 거야?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해양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새롭게 해양판이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돌멩이와 여기에 있는 돌멩이 A 돌멩이, B 돌멩이 중에서 오래된 돌멩이는 누구야? B가 되겠지. B가 원래부터 여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A는 이제 여기서 막 생겨서 태어난 돌멩이란 뜻이 될 거고 그 돌멩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판의 이동에 따라서 띠디디디디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이 발산형 경계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거리상 가면 갈수록 점차 오래된 암석을 채집할 수 있다. 새로운 암석을 채집할 수 있다. 오래된 암석이 채집된다. 암석의 나이가 뭐 된다? 증가한다. 라는 얘기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또한 바다잖아. 바다 밑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퇴적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현빈아?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 중에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운 곳은 어딜까? 당연히 B 지역이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B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오고 있었다고. 그럼 여기 있을 때 퇴적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났겠지. B가 여기 있었을 때. 네. 얘가 좀 움직여서 여기 왔을 때도 계속 퇴적작용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퇴적 계속 퇴적되면서 오겠지. 근데 A는 이제 막 태어난 애라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라고. 그러면 퇴적되어 봐야 그 퇴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 별로 안 두껍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발산형 경계라고 그랬지. 발산형 경계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뭐 된다? 증가한다. 퇴적물의 두께는 뭐 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현재 그림상 여기를 뭐라 그래? 이 부위.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일단 해양판이 대륙판을 만났을 때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그랬지. 이 가라앉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섭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섭입.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섭입대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섭입대.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진 지대, 섭입대. 판의 경계가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여기를 섭입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여기 경계 부분에서 에너지가 축적된 게 한순간에 빡빡빡 터진단 말이야. 그게 뭘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지진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섭입대에서 지진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다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지진은 좀 깊이가 어때? 그러면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 근데 여기서 발생된 지진은 좀 깊이가 어때? 그러면 이건 무슨 지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섭입대라고 하는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는 섭입대가 포인트고 지진이 무슨 지진서부터 무슨 지진까지 다 발생한다. 천발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져.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져. 해양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져. 대륙판 쪽으로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
깊어진단 말이야. 이거 문제 나온다. 알겠어요? 네. 좀 이따가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섭입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빨간색으로 약간 분홍색으로 내가 덩어리를 그렸어요. 이거 뭐 그리는 줄 아니? 이 마그마 그린 거야. 여기 경계를 따라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마그마가 빵 터져. 그러면 여기 뭐가 만들어져? 화산이 만들어질 거고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고 막 이런단 말이야. 윤민아, 그치?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그 다음에 마그마 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마그마 뜨거운 물질이잖아. 멘틀들과 자체가 뜨거운 놈이 상승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승하는 이 부위에서도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섭입대와 멘틀들의 상승부,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도 화산 폭발이 매우 뭐하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얘가 무슨 형 경계야? 발산형 경계. 얘가 무슨 형 경계야?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경계라고. 알겠니? 그래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마그마,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대류가 올라오면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명칭들 봐. 해양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바다 밑에 깊은 계곡, 여기 깊은 계곡, 깊은 골짜기 같은 계곡이 만들어져요. 여기 명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해구라고 얘기를 해. 해구. 알겠지? 그리고 여기 마그마 분출해가지고 화산섬이 만들어지는데 바다에서 화산섬이 만들어졌어. 근데 섬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따라서 두두두둑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러 개의 화산섬들이 줄지어서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호상열도. 알겠니? 해구, 호상열도, 섭입대. 싹 다 무슨 형 경계를 지칭하는 명칭들이다? 섭입형 경계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대륙판하고 찌그러지면서 여기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게 이 대륙판 퇴적물들이 솟구쳐서 점점점 찌그러지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줄 아니? 습곡 산맥이 돼. 거대한 습곡 산맥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해당되는 지형의 이름들을 정리할 거예요. 이 단어들 나오면 일단은 수렴형 경계 또는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경계야. 이 단어들 나오면 섭입형 경계에 해당되는 지형의 이름이 뭐라고? 좀 전에 살펴봤듯이 해구, 호상, 열도. 호상열도가 화산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섭입대. 당연히 섭입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섭입형 경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습곡, 산맥. 근데 이 습곡, 산맥이라는 단어는 충돌형 경계에서도 사용됩니다. 충돌형 경계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라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습곡 산맥이에요. 네. 충돌형 경계, 습곡 산맥. 이런 단어가 나온다. 오라, 습곡 산맥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수렴형 경계를 지칭하겠구나.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 여선아, 여기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그려놓은 거 있잖아. 튀어나오게 요 그림 두 산봉우리 같은 거 있지. 단면으로 봤을 땐 산봉우리고 이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바닷속에서. 그러면 거대한 산맥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이 거대한 산맥 이름 뭐예요? 이걸 해령이라고 얘기해요. 해령. 발산형 경계에 해당되는 지형의 이름 일단 해령이 튀어나와야 돼. 알겠니? 해 무슨 해자야? 바다 해자고요. 령자가 무슨 령자야? 산맥 령자예요. 알겠니? 네. 대관령, 령, 추풍령, 령, 한계령, 령, 미시령, 령. 그 령자가 들어갔다는 건 싹 다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산맥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해령은 바다, 해,
산맥령. 따라서 해령은 바닷속에 만들어진 산맥이란 뜻이야. 바닷속에 산맥이 왜 만들어져? 솟아났으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산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발산연경에서 만들어진 걸 해령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그리고 산맥, 자,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계곡. V자 모양 계곡 있겠지? 요 계곡을 지칭하는 명칭인 거야. 이게 열곡이야. 이게 열곡. 그래서 해령, 열곡 함께 다녀야 되는 단어예요. 해령 사이에 열곡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열자가 무슨 열자일까? 찢어질 열자. 찢어질 열. 한문으로. 곡자는 계곡 곡자고. 그러니까 열곡이라는 뜻은 뭐야? 찢어져서 형성돼서 만들어진 계곡을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열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만들어진 곳은 열곡이라고 하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게 있다 그랬지. 열곡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발산연결계야. 근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육지에서 찢어져서 계곡이 만들어진 걸 열곡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열곡이라는 단어와 열곡대는 원리가 서로 뭐하다? 같은 거야. 열곡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곡대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또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렇게 나와. 아이슬란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에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명칭에서 아이슬란드 열곡대, 열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무슨 연경계다? 발산형 경계다. 그냥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 해당되는 용어는 뭐냐? 변환단층. 변환단층. 대표적인 변환단층의 이름 아까 설명했죠? 뭔 변환단층이 있었다고?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 어디에 있는 거야? 미국 서부에 있는 거야.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가로지르는 곳. 알겠어요? 헐리우드 영화도 있었잖아. 산 안드레아스. 처음 들어보지? 재난 영화야.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지진의 그 천재지변을 겪게 되는 인간들. 그 인간들 중에서 이제 그 천재지변을 이제 뭐 하려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히어로가 나타나고 뭐 그런 지극히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단 말이야.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보존형 경계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지금 내용은 어디까지 했니? 수렴형 경계 쭉 해가지고 142페이지까지는 한 방에 다 정리를 쭉 했어요. 네. 우리 완자교재 142페이지까지는 쭉 했는데, 자 봐봐. 이제 자료를 주고 문제를 내는 간단한 문제 유형. 그래프로서 x축 요 점이 해령, 이쪽에 해구가 있대. 위치상.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져? 네. y축은 암석의 나이 또는 퇴적물의 두께. 알겠죠? 네. 그러면 해령이라는 지점서부터 해구까지 가는 동안에 암석들을 조사했을 때 암석의 나이는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해야 되겠지. 퇴적물의 두께 역시나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네. 자, 이거를 그래프를 좌우로 확장시켜 볼까? 이쪽도 해구가 쭉 있다고 치자. 해령을 기준으로 판이 찢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해구가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해구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암석의 나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겠니? 어쨌든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뭐 하단 얘기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지? 근데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뭘 의미할까? 순환? 뭘 의미할까?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령을 위에서 보게 되면 해령을 우리 보통은 두 줄로 그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바닷속에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 네. 두 줄로 그리고 이 판은 왼쪽으로 이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기본적인 해령의 판의 이동, 중심으로 한 판의 이동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판의 속력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판의 속력이 지금 이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판의 이동성이 같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여기가 A판, 여기가 B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A판, 여기가 B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판의 이동 속도는 A가 빠르다는 얘기야, B가 빨랐다는 얘기야? A가 빨랐다는 얘기니? 자, 봐. 암석의 나이가 같은 지점을 찾습니다. 일단 대충 아무데나 같은 지점 찾아. 여기고 얘는 여기겠지? 뭔 말이냐? A판에서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지점과 B판에서 해령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지점의 암석의 나이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그치? 암석의 나이가 같은데 A판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짧지? B판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뭐하다는 얘기야? 멀지? 그러면 누가 판의 속력이 빨랐다는 얘기야? B판이 빨랐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집어넣어서 이해를 한다고 쳐봐. 여기 암석의 나이가 1억 년이라고 치자. 1억 년. 대충 1억 년. 그러면 암석의 나이가 1억 년으로 파악된 곳이 A판에서는 해령으로부터 여기 지점에 돌멩이를 꺼내면 여기 암석의 나이가 1억 년이래. 근데 B판에서는 여기 있는 돌멩이를 꺼냈을 때 1억 년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1억 년 동안 B판은 이만큼 갔다는 얘기고 A판은 1억 년 동안 요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네.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다? B판이 더 많이 이동했다. B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니 연비?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산형 경계 중에서 해령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봤을 때 두 줄로 나타내는 게 해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굵은 줄 하나로 나타내든가. 알겠지?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쳐요. 얘가 뭐라고? 해령. 얘가 뭐라고? 해령. 얘가 뭐라고? 해령이에요. 그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판의 이동 방향은 양방향으로 벌어지게 되는 건 상식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존형 경계는 어딜 얘기를 하는 거야? 해령과 해령 사이면 여기도 보존형 경계야?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 보존형 경계예요? 아니죠. 어디가 보존형 경계예요? 빗금친 여기 또는 여기를 우리는 무슨 형 경계라고 그런다? 요거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그런다. 왜? 왜 여기만 보존형 경계라 그래요?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엇갈린다. 이동 방향이 서로 뭐 해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보존형 경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쪽은 왼쪽으로, 아래쪽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존형 경계 맞아요. 근데 여기 선이 이렇게까지 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위쪽은 오른쪽으로 하고 얘는 이 판이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지?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엇갈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안 해. 알겠어요? 따라서 엇갈리는 곳은 여기가 보존형 경계에 해당되고 해당되고 경계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존형 경계가 아닌 여기는 경계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진 잘 발생해 안 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알겠지? 네. 자, 자료 해석 이해됐죠? 네. 또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참아. 견뎌. 제시된 자료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자료에 이 점들이 지진을 발생된 진원지를 표시한 점들이라고 치자. 진원지. 여기 지진 많이 발생하네. 그지? 지진 맛집인가 봐요.
지진. 표시됐다고 쳐요. 여기서 흰색 점은 진원지의 깊이가 40km 이내. 알겠죠? 푸른색 V자 점은 진원지의 깊이가 한 80km 정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주황색 X 표시는 진원지의 깊이가 100km 이상을 다 낸 거라고 치자. 네. 아시겠죠? 네. 그래 놓고 여기 숫자 A, 여기 B라고 쓰여져 있어요. 해석 되겠니? 뭐 물어볼지 이해되겠어요? 뭘 물어보겠니? A판과 B판, A판과 B판 두 판은 무슨 판의 종류를 이루고 있나요? 일단 A판은 무슨 판이야? B판은 무슨 판이야? 그 다음에 A판과 B판의 경계, 대충 보면 여기가 경계겠지? 네. 이 경계는 경계의 종류 중에서 무슨 형 경계일까? 당연히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니? 뭐만 제시가 되고 진원지의 깊이만 제시가 됐어. 그러면 진원지의 깊이가 현재 그림에서 여길 경계로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점점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니? A판이 B판 밑으로 지금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섭입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경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형의 이름은 해령이다. 맞아 틀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해령이다. 맞아 틀려? 절대 아니야? 조금 발견할 수 있지도 않을까? 확률상? 어? 해령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단면으로 보자면 얘가 A판, 얘가 무슨 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경계로 지금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진원지 깊이가 40km, 얘가 진원지 깊이가 한 80km, 얘가 진원지의 깊이가 여기가 진원지의 깊이가 100km 이상을 단면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A판이 B판 밑으로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섭입되고 있다는 얘기지. A판이 무슨 판이야? 해양판, 밀도가 큰 판. B판이 무슨 판이에요? 대륙판. 밀도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경계는 무슨 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라면 해령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다? 해구. 알겠어요? 만약에 이 경계 부근에서 호상열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죠? 호상열도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호상열도 나오잖아. 네. 호상열도 발견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페이지 143페이지. 제일 마지막 정리. 143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죠. 네. 143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직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직권의 변화라면 크게 화산하고 뭐가 있다고? 지진.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진, 화산부터 보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니?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뭐가 분출이 된다. 화산, 일단 가스, 기체죠.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그걸 재라고 얘기를 해요.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은 물질 상태가 뭐예요? 고체. 고체예요. 그 다음에 뭐? 용암. 그지? 용암은 물질 상태가 뭐예요? 액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화산 가스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기체 성분인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많은 성분이 뭐야? 화산가스의 성분 중에 수증기야. 조심해야 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체가 CO2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얘가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알겠죠? 이 화산가스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분출이 됐어. 일단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잠깐 동안이라도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일까 낮출까? 높이겠죠. 왜? 낮추. 왜? 이유. 높인다 또는 낮춘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햇빛을. 화산가스는 기체라서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스는 기체잖아. 기체는 햇빛을 가리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황 얘네들 다 온실가스야. 온실가스라고. 따라서 화산가스, 가스에 대한 이거 많이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예요. 화산가스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살짝 뭐한다? 높아요. 높인다. 얘네들 온실 기체로서 기온을 높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햇빛을 가리는 놈은 누구야? 가스가 아니라 화산 쇄설물이야. 화산 쇄설물은 그 나오는 고체 덩어리인데 크기에 따라서 막 암석들도 막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탄, 화산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먼지가루 같은 그 정도의 입자 작은 걸 화산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 쇄설물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화산 뭐 암괴, 암석이란 뜻이에요. 뭐 화산 역, 화산탄, 화산재 이렇게 막 해. 알겠니? 근데 얘는 고체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러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잠깐 동안이라도 어떻게 한다? 낮춘다. 햇빛을 얘가 가려요. 햇빛을 가려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용암은 액체로서 뭐 온도가 한 700에서 1200도 정도에 녹아있는 용융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피해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얘가 흐르는 속도도 용암 좀 뭐 흐르는 속도가 느릴 것 같지만 느리진 않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겠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다 나쁜 영향만 미치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단시간 동안에는 뭐 자연재해니까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겠지만 화산 쇄설물들이 지표로 떨어지게 되면 그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분이 뭐한? 풍부한 토양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화산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화산 지역이 어디? 백두산 우리나라 아니잖아. 북한이잖아.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국가가 달라. 안 그래? 통일되면 또 모를까. 그치? 제주도 가면 제주도 땅이 비옥해 아니면 황폐? 비옥해. 비옥하다는 얘기가 이제 영양분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유명한 채소가 뭐야? 줄. 그 과일이고. 제주도 당근. 당근 유명해요. 당근? 당근. 당근 마켓 말고. 제주도에서 당근 아주 잘 자랍니다. 무, 배추 이런 거 잘 자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진. 뭐 지진은 피해에 대한 얘기가 뻔하잖아요. 야, 지진에서는 피해를 뭐라고 좀 정리하자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지진에 찬발 지진 있고 신발 지진 있잖아. 네. 누가 더 위험해? 신발. 찬발 지진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찬발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땅이 있는데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얘가 지진파가 쫙 올라온단 말이야. 당연히 멀리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도달했을 때 그 지진의 피해 정도는 세져 약해져. 약해지겠지. 우리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소리를 질렀어. 가까이 있는 애는 고막이 막 어우 시끄러워 이러는데 쫙 멀리 있는 애는 빠라고 이러이 응?
파동의 에너지가 적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발 지진이 훨씬 더 위험성이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 자체가 판의 경계에 있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해요.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1년 동안에 한 수백 건씩 발생을 해. 근데 우리나라가 지진의 피해를 뭐 심하게 입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지진 대부분 어느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판의 경계에 인접한 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지진이 대부분 무슨 지진이야? 찬발 지진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지진의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진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 지진이 가지고 있는 지진 규모라는 게 있고요. 아시겠죠? 진도라고 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사용된단 말이야. 지진의 규모가 크다, 진도가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상을 한단 말이야. 지진의 규모는 뭐냐면 그 지진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지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진도는 뭐냐면 그 지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인간들은 지표에 살고 있으니까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인간한테 미치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진도야. 진도는 피해 정도. 그러면 규모와 진도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림에서 봐봐,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지진이 이제 빵! 땅에 울림이 발생을 하겠지? 네. 그때 발생되는 지진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있어? P파와 S파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P파와 S파 중에서 일단은 피해를 많이 주는 파는 무슨 파다? S파야. 얘가 횡파. P파는 종파. 일단은 횡파, 종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횡파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떨리게 만든다라고 해서 횡파야. 지진은 이렇게 오는데 얘 자체가 땅을 이렇게 흔들면서 온다는 뜻이야. 네. 근데 종파는 이렇게 오는데 오는 방향으로 진동을 시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 비유를 하자면 P파가 쫙 왔어.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떨리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S파가 왔어. S파는 좌우로 흔들어버려.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흔들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S파가 피해 정도가 더 커요. 근데 속력은 누가 빨라? P파가 빨라요. 프라이머리 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 그러니까 지진이 동일한 지점에서 P파, S파가 동시에 발생되더라도 떨어진 지점에서 먼저 도달하는 파동은 P파가 먼저 도달한다. 먼저 도달한다 해서 P파예요. 하지만 강도는 약하다. S파가 피해 정도가 크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여기 건물 A 건물 있어.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그런데 여기 건물 B가 있어. 지진이 이쪽까지 와야 되겠지. 네. A가 가까이 있고 B는 진원지로부터 좀 멀리 있겠지. 그럼 피해 정도가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단 말이야. 누가 더 큰 피해를 갖게 된다고? 당연히 가까운 A가 피해가 크다고. 지진이 발생된 지점이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면 쓰면 그만큼 강도가 세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지진이 A와 B 지역에 간다고 하더라도 진도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누가 진도가 크게 측정이 된다. A 지점에서 진도가 크게 측정이 된다. 근데 규모는 뭐냐면 얘가 받는 그 지진은 어쨌든 하나의 지진이었잖아. 그러면 이 지진이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라고 하는 지진의 규모는 A에서 측정한 지진이나 B에서 측정하는 그 지진의 규모는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는 거리와 진원지까지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없다? 거리와 무관하다. 그 지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총 에너지를 그냥 지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도라고 하는 것은 진원지서부터 거리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얘는 진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도는 크다. 피해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규모와 진도가 의미가 달라요. 여기까지 됐니? 선배 이해됐어요? 학교에서 배웠니? 아니요. 이런 거 안 배웠지?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규모, 진도 이런 거 나오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 완자 페이지에는 144페이지에 지진에 이용해 피파, 에스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뭐 탐색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이거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어. 옛날에 피파, 에스파, 지구 내부 구조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지진파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수박 살 때 톡톡 두드려가지고 소리가 청명하게 잘 들리면 잘 익었다. 덩덩덩 그러면 잘 안 익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셨듯이 지구 자체에 일부로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피파와 에스파를 발생시켰을 때 그 맞은편에 관측소로부터 피파, 에스파가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구 내부가 물질의 상태가 고체다, 액체다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뜻이야.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직권은 여기서 끝. 됐지?